최근 로제의 아파트부터 윤수일의 아파트까지 K-팝이 연이어 전 세계를 휩쓸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가왕 조용필이 74세의 나이에 20번째 앨범을 발표하며 또 한 번 음악계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술게임이 글로벌 문화가 되고 40년 전 아파트 노래가 다시 회자되는 이 흥미로운 순간, 한국 K-팝의 진정한 비밀을 찾아 거장 조용필을 알기 위해 서울에 온 영국인 음악 전문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음악 매거진 뮤직 프리즘의 수석 에디터 소피아 밀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K-팝이 가진 특별한 마법에 관한 것인데, 처음 이 현상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처음 들었을 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평범한 술자리 게임을 소재로 한 노래가 어떻게 이토록 강렬한 중독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연거푸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런던의 차가운 아침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가 공개, 하루 만에 스포티파이 글로벌 미국 차트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영국 최고 음악 매거진 에디터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봐왔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차트를 점령한 경우는 처음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SNS에서는 10만 개가 넘는 인스타 릴스와 12만 개의 트위터 영상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따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장면은 순식간에 밈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BBC 스튜디오에서 아침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음악 프로듀서 제임스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1980년대 한국 가수 윤수일도 아파트라는 노래를 내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윤수일 아파트에 대해 제임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당시 잠실대교를 건너며 영감을 받았다는 이 노래는 한강변, 갈대밭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 가던 그 시절의 서울을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합니다. 가사 속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아무도 없는 쓸쓸한 아파트라는 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죠. 제임스는 그 시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실화였어요. 한 군인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받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고 해요. 한강변 드문드문 서 있는 아파트들을 지나며 그가 상상했던 건 따뜻한 재회였겠죠. 하지만 초인종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고 이웃에게서 그녀의 가족이 이미 이민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네요. 그 차가운 겨울날 텅 빈 아파트 앞에 홀로 서 있던 군인의 뒷모습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두 곡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로제의 아파트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44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공감이 느껴졌어요. 미국의 한 대학생은 언젠가 맨해튼의 아파트에 살 수 있길 바란다는 희망 섞인 글을 남겼고, 프랑스의 한 직장인은 파리의 비싼 집값 때문에 교외에서 살고 있다며 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했죠. 심지어 영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술게임을 따라하며 자신들의 주거 고민을 이야기하더군요. 깊이 생각할수록 경이로웠습니다. 1981년 한국의 서민들이 꿈꾸던 아파트는 2024년 전 세계 청년들의 로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임스는 이것이야말로 K-팝이 가진 특별한 마력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때로는 진한 그리움이었죠. 그리고 그 정서가 이제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제임스가 흥미로운 제안을 건넸어요. 도쿄에 있는 그의 친구 야마구치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하면서 문득 이 취재가 단순한 히트곡 분석을 넘어설 거란 예감이 들었답니다. K-팝의 비밀 그리고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조용필이라는 이름. 이렇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고 도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록본기 일제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마치 수채화처럼 보이더군요. 5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긴 복도를 걸어가니 야마구치 사운드라는 금빛 간판이 저를 반겼습니다. 문을 열자 1970년대 빈티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스튜디오가 나타났죠. 벽면을 가득 채운 LP판들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재미있게도 그 중앙에 로제의 아파트 포스터가 걸려 있더군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프로듀서라는 야마구치 씨는 빈티지한 가죽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었답니다. 야마구치 씨를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일본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그를 직접 만나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1990년대부터 수많은 일본의 톱스타들을 프로듀싱했고 특히 아라시의 러브소, 스위트는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의 명성을 입증했다고 하더군요. 스튜디오 안을 둘러보니 그의 화려했던 경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각종 음반 대상 트로피들부터 유명 아티스트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플래티넘 인증 음반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앙에 걸린 로제의 아파트 포스터가 유독 눈에 띄었답니다. 야마구치 씨는 최근 이 포스터를 매일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술자리 게임 하나가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가 된 것이 신기하지 않냐며 말문을 열었죠. 그의 말에 담긴 뉘앙스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야마구치 씨는 로제의 아파트가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음악계를 이끌어온 베테랑 프로듀서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첫사랑에게 배신당한 여고생처럼 모든 걸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조심스레 야마구치 씨의 음악도 충분히 세계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 번진 쓴웃음에는 이미 체념한 사람의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환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처럼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죠. 그는 자신도 한때 그런 꿈을 꾸었다면서 위스키 잔을 돌리며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도 곧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일본이 협업 그리고 야마구치의 쓸쓸한 표정에 저는 그가 말하는 노래가 2020년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Whenever You Call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사실 제가 음악 에디터로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프로젝트였는데 사실상 협업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긴 했어요. 실제 결과도 차마 입 밖에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처참한 실패작이었거든요. 저는 야마구치 씨를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자세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러자 야마구치 씨는 18년산 야마자키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LP판들 사이에서 아라시의 앨범 하나를 꺼내들더니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프로젝트는 일본 음악계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고 해요. 야마구치 씨는 위스키 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의 흥분된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주었죠. 브루노 마스가 직접 작곡한 Whenever You Call은 아라시의 세계 시장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 모두가 확신했다면서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실패의 순간을 고백한다며 마치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음악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제의 아파트 성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야마구치 씨는 저라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 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야마구치 씨가 오래된 LP 선반에서 아라시의 앨범을 꺼내들며 입을 열었어요. 2020년 9월 도쿄의 한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아라시 멤버들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늦은 밤까지 영어 발음을 교정받았고 브루노 마스는 영상 통화로 직접 보컬 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유명 안무가들까지 참여해 3개월 동안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야마구치 씨는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Whenever You Call은 당시 일본 음악계의 모든 기술력과 자존심을 건 프로젝트였답니다. 야마구치 씨의 손가락이 위스키 잔 끝을 천천히 문지르며 그리던 원이 멈췄어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씁쓸함과 후회 그리고 묘한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수십억을 들여 브루노 마스를 섭외하고 3개월간 하루 12시간씩 영어 발음을 교정하고 미국 시장 분석까지 했던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영어로 부르기만 하면 돼. 브루노 마스라는 이름이면 충분해. 우리는 이미 세계 제2의 음악 시장이야. 과거의 자만심을 떠올리며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실패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무거운 상처로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로제의 아파트가 터졌다는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해요. 파리의 입생로랑 인플루언서 파티에서 친구들과 하던 평범한 술게임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신드롬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자신들은 수십억 투자하고 3개월간 하루 12시간씩 발음 교정에 미국 시장 분석의 현지화 전략까지 완벽을 추구했지만 로제는 그냥 자신들이 즐기던 술게임을 B급 방송으로 담아냈을 뿐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첫날부터 미국, 영국, 터키, 멕시코, 이란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튜브 인기 급상등 동영상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뭔가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문화 코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야마구치 씨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마법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그 비밀을 풀지 못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야마구치 씨는 다시 한번 얼굴을 감싸며 자괴감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로제가 전 세계 1등을 하는 와중에 일본 매체들이 서둘러 사와이, 미쿠의 2013년 곡과 로제의 아파트를 비교하며 표절 시비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에서 청춘을 보낸 5천만 명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아파트 술게임에서 착안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본 노래를 베낄 수가 있나요? 일본 노래가 한국의 술게임을 베꼈겠지. 그의 한탄은 위스키와 함께 더 심해져서 보는 제가 음악인으로서 더 부끄럽고 한심했어요. 일본에서 하지 못한 것을 한국에서 단 하루 만에 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흠집이라도 내보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스튜디오의 어둑한 조명 아래 야마구치 씨의 쓸쓸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묘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누군가는 완벽한 세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진솔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 도대체 한국 음악이 가진 이 특별한 마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궁금해졌을 때였어요. 그 순간 야마구치 씨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한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야마구치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앨범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케이팝의 전 세계적 유행과 전 세계 사람들이 한순간에 빠져드는 한국 음악의 매력을 이미 40년 전에 목격했었다며 저에게 그 비밀의 단초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앨범장 쪽에서 집어든 것은 1983년 조용필의 NHK홀 공연 포스터였습니다. 빛바랜 포스터가 천천히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어요. 1983년 5월 22일 NHK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아래 젊은 조용필의 모습이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야마구치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이 포스터가 단순한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40년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라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야마구치 씨의 눈가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어요. 그날 갓 23이었던 신입 프로듀서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며 그의 목소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활기를 띠었습니다. 당시 NHK 임원실에서 있었던 회의 장면을 들려주더군요. 한국 가수가 NHK에서 공연한다고라면서 어깨 중역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하면 트로트밖에 모르는 후진국 취급을 했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음악을 하는 나라라며 오만한 말들을 쏟아냈다네요. 야마구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어요. 부끄러운 고백이라며 당시 자신도 그런 선배들의 말에 은근히 동조했다고 하더군요. 일본은 이미 세계 제2의 음악 시장이었고 비틀즈도 인정한 실력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젊은 시절의 아집과 그것을 반성하는 현재의 겸손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포스터 한 장에 담긴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이 어떻게 그 벽을 허물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같았거든요. 야마구치 씨는 포스터를 쓰다듬으며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NHK홀에서의 그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이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풋풋한 신입 프로듀서의 심장 소리까지 기억난다며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공연장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고 해요. 일본의 네로라 하는 음악 평론가들은 고개를 한껏 치켜든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업계 중역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강렬한 일렉 기타 사운드가 홀을 가득 채우며 시작된 무대는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야마구치 씨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며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더군요. 거친 록 사운드가 잔잔한 발라드로 녹아들 때 객석의 냉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의 첫 소절을 흘려보냈다고 해요. 직전에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과는 또 다르면서 섬세한 발라드까지 소화하는 가왕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까칠하기로 유명한 야마모토 평론가조차 흠칫 놀랐다네요.
앞줄에 앉아있던 평론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단발머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조용필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우자 야마구치 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가사가 이어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다고 해요. 교복을 입고 다니던 고교 시절 같은 반 단발머리 소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네요. 매일 아침 그녀가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던 모습, 창가에 앉아 수업을 듣던 뒷모습, 학교 시간에 친구들과 깔깔대며 웃던 모습까지. 야마구치 씨의 첫사랑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대요. 특히 조용필의 완벽한 가성과 호소력 깊은 보이스는 그 추억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첫사랑의 설렘과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내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일본의 엔카와 비슷할 거라 예상했던 트로트가 세련된 팝 사운드로 승화되는 순간 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야마모토 평론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었고 무의식 중에 입술로는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답니다. 무대 시작 전 팔짱을 낀 채 고압적인 표정을 짓던 음반사 사장은 어느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옆자리의 음악 평론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최전방에 앉아있던 아사히 신문의 원로 평론가였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공연 중에 감정을 드러낸 적 없다던 그가 무릎 위에 놓인 필기용 노트패드를 무심코 바닥에 떨어뜨린 채 넋을 잃고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다네요.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순간 야마구치 씨는 이 공연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란 걸 직감했다고 해요. 야마구치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K-팝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바로 누구나 자신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이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음악적 천재성의 조화라는 것을요. 조용필이 보여준 천재적인 작사, 작곡 능력과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해석력,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력은 40년이 지난 지금의 K-팝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왕의 탄생을 목격한 거였죠. 야마구치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객석에서 일어난 기립박수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해요. 야마구치 씨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음악의 경계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그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진정한 음악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후회와 존경심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묻어났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기억을 꺼내는 야마구치 씨의 모습에서 저는 음악이 가진 경계 없는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자신은 조용필을 뛰어넘는 가수가 일본에서 나오리라 믿고 그런 신념으로 음악인으로서 늘 곡 작업을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스튜디오 창밖으로 로제의 아파트 광고가 비치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마구치 씨가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조용필의 포스터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지금 똑같은 충격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 음악계가 자신들의 성공에 취해 안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것은 조용필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었고 지금의 K-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조용필처럼 이제 K-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마저 허물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K-팝은 결코 단순한 영어 번역곡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마법처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감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힘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부러움, 그리고 진정한 존경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말을 이어가려던 야마구치 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망설여왔던 무언가를 결심한 듯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튜디오 한켠의 낡은 캐비닛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오크 원목 캐비닛은 마치 시간의 무게를 견디듯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1980년대 일본 최고급 오디오 장비들이 놓여있던 그 시절의 영광이 켜켜이 쌓인 듯 했죠. 캐비닛 문이 열리며 나는 끼익 소리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올 거란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야마구치 씨의 떨리는 손끝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년간 일본 최고의 프로듀서로 군림했던 그의 손이 마치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긴장된 호흡을 간신히 가다듬으며 그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드디어 그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오래된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잉크는 바랬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큼은 선명했거든요. 미스터 조 리허설 1983년 5월 22일. 그날 일본 음악계가 한국 가수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 테이프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그날의 숨겨진 순간들입니다. 야마구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기 전 스태프들과 나누던 진지한 대화, 완벽한 사운드를 위해 끝없이 음향을 체크하던 모습, 그리고 조명 하나 없는 무대 한켠에서 홀로 기타를 치며 곡을 다듬던 순간까지 4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날의 리허설 영상이 이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였죠. K-팝의 비밀은 이 안에 있습니다. 야마구치 씨가 테이프를 조심스레 제 손에 건네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테이프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 앨리스라면 이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오늘 아침 조용필의 20번째 앨범 소식이 들려왔다면서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표현했죠.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제 손 안에 테이프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카세트 테이프 안에 K-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니. 손끝이 저리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야마구치 씨는 이 테이프를 통해 앨리스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쿄의 거리,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여전히 로제의 아파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용필에서 로제로 이어지는 K-팝의 마법 같은 힘, 그 비밀을 향한 첫 단서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마지막 퍼즐 조각을 향한 설렘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리허설 영상이 아닌 K-팝의 시작점이 담겨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쿄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야마구치 씨가 들려준 조용필의 리허설 테이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던 그의 마지막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한국에서의 취재를 기다리는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도착했고 강남 한복판의 초연대식 빌딩숲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들이 묘한 활기를 전해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앨리스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거운 스튜디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어요. 런던의 에비 로드, 뉴욕의 스튜디오 54 등 세계적인 레코딩 스튜디오를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타임캡슐 같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SSL 최신형 콘솔과 프로툴스 HDX 시스템 같은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1960년대 노이만 U47 마이크와 빈티지 컴프레서들이 마치 오래된 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중앙에 놓인 RCA77DX 리본 마이크는 마치 시간의 증인처럼 위험 있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압도적이었던 건 벽면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이어진 골드와 플래티넘 음반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각각의 앨범에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반 컬렉션이 아닌 살아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였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필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물었어요. 마이크 앨리스의 눈빛이 깊어지더니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의 킹이라면 조용필은 한국의 가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앨리스가 음반들 사이를 거닐며 하나하나 정성스레 짚어갔죠. 그의 손길에서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한국 가수 최초로 누적 앨범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했다는 말에 이어 이는 비틀즈가 영국에서 달성한 기록과 맞먹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인구가 영국의 3분의 1이었던 걸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라고 했죠. 그의 말에 전율이 일었어요. 야마구치 씨가 들려준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그 특별함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일본에서의 활동이 궁금해 물어보는 제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고 앨리스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1983년 NHK홀 공연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동이 실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제2위 음반 시장을 자랑하며 자국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그런 일본에서 조용필은 파격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일본어 한마디 섞지 않은 순수한 한국어 곡들로만 무대를 채웠다는 거죠. 앨리스가 옆 벽면에 흑백 사진을 가리켰을 때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수천 명의 일본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는 순간이 영원히 멈춘 듯한 한 장의 사진. 그 순간의 전율이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국 카네기홀 공연이었어요. 앨리스의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떨렸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도 40대가 되어서야 처음 선 그 전설적인 무대에 아시아의 한 가수가 영어 앨범 하나 없이 입성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현지 평론가들의 극찬까지 받았다고 하니 제 머릿속이 아찔해졌어요. 비틀즈급의 음반 판매량, 일본 음악계를 뒤흔든 NA 기적, 그리고 카네기홀이라는 불가능한 도전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한 사람의 기록이란 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앨리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작업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음악의 신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첨단 디지털 장비들이 즐비한 공간 한가운데 1969년 미팔군 무대에서 사용했다는 빈티지 마이크가 마치 성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은 듯한 그 마이크를 바라보며 55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지 새삼 실감했답니다. 한쪽 벽면에 펼쳐진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어요. 1969년 미팔군 무대부터 2024년 20집까지 조용필의 음악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각각의 순간들이 한국 대중음악사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앨리스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회가 느껴졌어요. 그가 처음 조용필을 만난 순간을 회상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묻어났죠. 마이클 잭슨, 프린스와 작업하며 느꼈던 놀라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고 해요. 74세의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씩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은 그의 말대로 20대 신인보다도 더 열정적이었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궁금증이 피어올랐어요.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한 아티스트가 한 나라의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너무나 알고 싶었죠. 앨리스는 말없이 컴퓨터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부산 사직구장의 장면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울려 퍼지자 수만 명의 관중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된 듯했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 모습에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꽃피는 동백섬이 야구장 응원가로 울려 퍼졌고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죠. 이어진 장면에서는 휴가철 캠핑장에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요를 함께 부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두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부러졌어요. 앨리스의 말대로였어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노래라니. 비틀즈나 엘비스의 노래도 명곡으로 남아있지만 이처럼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경우는 본 적이 없었죠.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가 된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야마구치 씨가 말했던 케이팝의 특별함과 진정한 힘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케이팝의 진정한 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로제는 평범한 한국 술자리의 놀이를 전 세계 청년들의 파티 문화로 만들어냈고 윤수일의 아파트는 80년대 한국인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필 그의 모든 노래는 한 사람의 음악이 아닌 국민의 노래가 되어 야구장에서 휴가지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의 케이팝은 단순한 히트곡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과 감정, 추억과 꿈을 노래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자국 문화에 갇혀 있을 때, 미국이 개인의 이야기만을 할 때, 한국은 개인의 경험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앨리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약속을 잡았어요. 현역 케이팝 프로듀서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용필의 DNA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스튜디오를 나서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어요. 귓가에는 그래도 대의 후렴구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손끝은 설레며 떨렸죠. 서둘러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비밀,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내일의 만남이 이 마법 같은 비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줄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제의 아파트가 단순한 술게임을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로 만들어내고, 윤수일의 아파트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모두의 꿈과 그리움이 되었으며, 74세의 가왕 조용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팝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인의 공감으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었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미국 영웅 됐어요. 시카고 어두운 곳에서 은행털이 하던 제가 이렇게 미국 영웅이 된 건 다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김 선생님 부부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시작되었죠. 어린 시절 저에게 가정이란 단어는 그저 동화책 속에나 존재하는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는 따뜻함도 안정감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밤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머니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가끔 저를 보실 때면 그 눈에 슬픔이 가득했죠. 어머니의 우울증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 집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안개 속에서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랐던 거예요. 결국 저는 집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피해 잠시 나왔던 것이 점점 더 길어졌죠. 거리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어둡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저와 비슷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옷은 저처럼 낡고 허름했고 얼굴엔 배고픔과 외로움이 묻어났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 우리가 의지한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배고픔은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었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 편의점 강도까지 저질렀어요. 한 번은 저희 중 한 명이 체포될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폭력을 썼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배고픔에 시달리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굶주림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갱단의 리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은행을 털자는 거였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리더는 이번 한 번이면 우리 모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자질구레하게 매일 소매치기 하고 편의점 터는 것도 그만둘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난생 처음 희망이란 걸 봤어요. 그 계획에서 제 역할은 금고를 여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자물쇠 따거나 문을 여는 것을 잘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흥분을 느꼈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스릴 넘치는 모험이라고 자신을 속였어요. 강도날 우리는 모두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분했어요. 가면을 쓰고 은행에 들어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오직 금고에만 집중했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 때 저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범죄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제 얼굴이 지역 뉴스에 보도되는 수모를 겪었죠.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출소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의지와는 너무나 달랐죠. 전과자라는 낙인은 마치 제 이마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글자 같았어요. 처음엔 희망에 차서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가리지 않고 지원했죠.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은 작은 마트에서 거의 합격할 뻔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제게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원조회 과정에서 제 전과가 발각됐죠. 주인 아저씨의 표정이 실망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봤어요. 아저씨의 얼굴에서 여자 도둑한테 어떻게 편의점 카운터를 맡기겠니라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어릴 적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세상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밤마다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싸웠어요. 세상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범죄의 유혹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매번 소년원에서의 기억이 저를 붙잡았어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10번째, 100번째 문을 두드릴 때쯤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김 선생님의 식당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가을날이었죠. 여러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김 선생님의 한식당은 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김 선생님이 주방에서 나오시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셨죠. 저는 이러다 또 쫓겨나겠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 신분을 들키고 쫓겨날 바에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뚱멀뚱 서서 저를 바라보는 김 선생님의 얼굴에 대고 저는 범죄자고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당돌함 때문인지 김 선생님도 대뜸 여기에 일하려고 온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눈을 살짝 감으시더니 그러자라면서 차를 한 잔 내어주시고 주방 안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따뜻함과 차 대접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희망이라는 걸 보았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소년원에서 있었던 일, 길거리에 나와 범죄를 저질렀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가슴이 떨리고 목이 메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김 선생님은 제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셨죠. 제가 말을 마치자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순간 저는 또 거절당하겠구나 싶어 마음이 무너졌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얼떨떨했어요. 제 과거를 모두 들으시고도 저를 받아주시다니 믿기지 않았죠. 김 선생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시고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김 선생님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를 주로 했지만 김 선생님은 점차 제게 요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께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다가 문득 제 손을 보시더니 놀라신 듯 말씀하셨어요. 제 손이 정말 곱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이런 손으로 어떻게 자물쇠를 열고 험한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김 선생님 부부는 저에게 단순한 고용주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죠. 일하는 틈틈이 김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듣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김 선생님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았답니다. 그들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점점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식당에 왕아오라는 중국인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왕아오는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명품 슈트를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처음 그를 봤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건물을 매입했다며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왕아오의 눈빛에서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왕아오는 악명 높은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교묘했어요. 잘 되는 한인 식당들만 골라 협박하고 쫓아내는 거였죠. 그렇게 상권을 망가뜨린 후 헐값에 주변 부동산을 사들이고 중국 상권으로 바꾼 뒤 비싸게 되팔았다고 해요. 며칠 후 왕아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주변 상권을 모두 중식당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들고 왔더군요. 그의 말 한마디에 한인타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려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빨간색 딱지였어요.
위생 불량이라는 글자가 저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그 딱지를 바라보셨어요. 김 선생님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인지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보건소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공식적인 위생 점검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거짓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식당이 쓸쓸하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이것이 왕아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은 후 김 선생님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왕아오의 과거 행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왕아오가 꽤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어요. 3년 전 근처 박씨네 갈비집의 사례를 들며 그 집도 위생 문제로 시작해서 세금 조사, 심지어 불법 체류자, 고용 의혹까지 받다가 결국 폐업했다고 하셨죠.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어요. 박씨네 갈비집은 정말 맛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문을 닫은 이 씨네 분식과 그 옆 김 씨네 슈퍼도 모두 왕아오 때문이었다고 해요.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자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그때 왕아오가 헐값에 건물들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중국 상권을 유치해 가격을 올려 되팔았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식당도 그의 타깃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식당 앞을 지나가다 제 심장이 멎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그건 어릴 적 갱단 동료였던 리웨이였어요.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치듯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리웨이는 변함없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입에서 다크웹솔루션즈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을 때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길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리웨이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소년원 출소 후 왕아오의 범죄 조직에 가담해 한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 자체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리웨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거리 한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리웨이가 왕아오와 연관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식당에 대해 묘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김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리웨이는 마치 무심한 듯 김 선생님의 사업 규모, 주요 고객층, 심지어 일일 매출까지 캐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면서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대화가 우리 식당과 김 선생님께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리웨이와 만난 지 불과 며칠 후 우리 식당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 한국 음식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조직적인 공격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누군가 가짜로 만든 듯한 우리 주방에 비위생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 조작된 이미지였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모든 게 왕아오와 리웨이의 짓이라고 확신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과거의 범죄들과 소년원에서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론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죠. 제 과거가 들통날까봐 두려웠다기보다 리웨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악용할지가 더 걱정됐어요. 어릴 적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리웨이의 악랄함과 교활함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틀림없이 제 과거를 악용해 우리를 협박하고 한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려 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졌어요. 전과자가 운영하는 식당, 범죄자들의 아지트 같은 헤드라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온라인 비방 캠페인에 제 과거라는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김 선생님의 식당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더구나 리웨이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가 이 정보를 매우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거짓 정보를 덧붙이고 상황을 과장해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려 할 게 분명했죠.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김 선생님과 식당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피해가 갈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고통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터질 듯이 복잡했어요. 김 선생님께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저를 믿어주시는 김 선생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김 선생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과거와 리웨이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김 선생님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셨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여전했어요. 식당 경영난은 점점 심각해졌고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누군가 식당 유리창에 범죄자를 고용한 식당이라고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라고 하셨죠. 우리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기자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위험의 시작일 줄 말이죠. 기사가 나간 후 식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우리를 응원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비난하러 왔죠. 그 와중에 리웨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강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그들 편에 서라고 했죠. 저는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론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김 선생님과 이 식당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에 한인타운 인근 고층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본능적으로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직 소방차가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안에 갇혀 있다는 소리가 들렸죠. 출입문이 잠겨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과거의 기술이 떠올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손은 여전히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그들의 안도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대피한 후였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죠. 이 사건은 순식간에 뉴스가 되었어요. CNN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미국 여성 영웅의 정체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한인타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죠. 그 영웅이 혹시 김 선생 식당에서 일하는 그 여자아이가 아니냐는 말들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또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죠. 가끔은 제가 지나갈 때 대화를 멈추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제가 전과자라는 소문, 어떻게 전과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말들이 한인타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SNS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과거 사진을 찾아내 올리기도 했죠. 댓글들은 양극단으로 갈렸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부터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다양했어요. 심지어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과자 고용 반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말이죠. 이런 팻말을 든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아침 식당에 나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선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김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줄리아, 오늘도 힘내자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선생님은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김 선생님이
지역 언론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셨어요. 지역 언론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줄리아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셨어요. 제가 매일 새벽 일찍 나와 준비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심지어 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며 왕아우와 리웨이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동안 당하셨던 협박, 금품 요구,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연신펜을 놀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그분들이 저 때문에 김 선생님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그분들이 저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화재 사건 이후로 김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신 걸 느꼈어요. 가끔 주방에서 일하시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죠. 한 번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랐죠. 용기를 내어 여쭤봤을 때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옛 기억 때문에 괴롭다고 하셨어요. 줄리아,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 말씀에 더 궁금증이 생겼지만 억지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야기가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CNN에서 저희 식당으로 취재진이 찾아온 거죠. 과거의 범죄자, 현재의 영웅한 여성의 놀라운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특별 리포트가 방송되었습니다. CNN 보도는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식당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전국 각지에서 호기심 어린 손님들이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평일 점심시간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호의적이었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말들을 건네는 분들이 많았죠. 어떤 분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자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우호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했나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처음엔 이런 질문들에 당황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점차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분들도 단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주에서 일부러 저희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제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CNN 방송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왕아오와 리웨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김 선생님의 용기 있는 폭로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왕아오와 리웨이의 범죄 행각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강압적인 상권 장악, 심지어 폭력 조직 운영까지 그들의 죄목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어요. 몇 주간의 치열한 추적 끝에 경찰은 마침내 왕아오와 리웨이, 그리고 그들의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체포 소식이 한인타운에 퍼지자 거리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죠. 왕아우와 리웨이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왕아우의 폭력에 시달렸던 분들이 하나둘 용기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한인타운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의 두려움과 불신은 사라지고 거리 곳곳에서 희망과 활기가 넘쳐났죠. 새로 문을 연 가게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타운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선생님의 식당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심 같았죠. 사람들이 모여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인타운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낡은 건물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였죠. 대부분의 주민들은 격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 선생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재개발 회의에서 모두가 들떠 있을 때 김 선생님만 유독 조용하셨어요. 먼 산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문을 열렸는데 김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김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죠. 김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재개발될 그 건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오랫동안 숨겨오신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김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과거, 그리고 그 건물과의 연관성까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놀랍게도 김 선생님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아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소년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김 선생님의 아들 민수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대요. 사소한 절도로 시작해 점점 더 심각한 비행에 빠져들었고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김 선생님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후 민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 진학의 꿈도 키웠다고 해요. 그런 아들을 보며 김 선생님 부부는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민수가 일하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길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제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분의 과거에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정말 마음이 파았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날 아침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민수가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고 결국 민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대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아들 민수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걸 진심으로 응원해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혹시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잔소리만 했다고 해요. 그 말을 하시는 김 선생님의 눈에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재개발될 그 건물이 단순한 낡은 구조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곳이 바로 민수가 일했던 곳이자 생을 마감한 장소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건물이 민수에겐 새 삶의 시작이었다고 하셨어요. 소년원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한 곳이었다고 해요. 주방 보조로 시작해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다고 하셨죠. 민수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곳이라는 말씀에 제 마음이 찡해졌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일했던 곳, 요리사의 꿈을 키웠던 곳. 그래서 김 선생님의 마음이 그토록 복잡하셨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건물이 사라진다는 건 마치 민수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 같다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김 선생님이 왜 재개발 회의에서 그토록 조용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화재가 났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민수가 동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소방관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품에 어린 동료가 안겨 있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영웅이 되어 떠났지만 그저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다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 순간 김 선생님이 왜 저를 그토록 아끼고 보살펴 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받아들일 때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될 건물이 김 선생님께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인지도 깊이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하는 그의 죄책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김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꺼내셨죠. 제가 처음 식당에 찾아왔을 때 김 선생님은 저에게서 민수의 모습을 보셨대요.
똑같이 방황하던 젊은이 하지만 변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눈빛까지. 그 모습이 민수와 너무 닮았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었대요. 민수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 주지 못했던 기회를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관심, 끝없는 응원,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김 선생님의 크나큰 사랑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동시에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김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님과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아빠와 딸 같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식당에서 일할 때도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어요. 먼저 한중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왕아우와 리웨이 사건을 겪으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오해와 갈등을 겪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와 존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시에 김 선생님, 아들 민수의 꿈을 이어받아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김 선생님의 사랑이 떠올라요.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김 선생님 덕분이니까요. 식당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다짐해요. 저를 은행털이범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김 선생님과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줄리아 양을 처음 봤을 때 김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이제 줄리아 양과 한인식당 안전하고 멋지게 운영하시고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